미국은 패권을 용납을 안 해요. 근데 중국이 오바마 출범 시기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어떻게 해요? 이놈 봐라, 죽여야지 하고 피보트 에이시아. 유럽에서 소련이 몰락했어. 중동에서 시엘가스로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해. 여기 있는 전력을 리밸런싱, 재균형, 아시아에 쏟아부어서 누구 잡겠다고? 중국 잡겠다고. 이게 오바마에 시작된 거예요. 숙명이에요. 근데 오바마 못 잡았어요. 왜냐? 미국이 또 쌍코피가 터졌거든. 현재 미중 관세전쟁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가요? 트럼프가 무리한 전쟁을 시작한 거죠. 관세 전쟁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했거든요.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니까 일단 주요국들은 다 빼고 90일 유예, 이게 7월 8일까지예요. 7월 8일까지 유예하고 중국만 때리는 거죠. 145% 관세. 펜텐 10%는 초기에 이제 펜타닐 관련이고 추가로 125.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정면 대결을 선택한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양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요 90일 유예 기간 동안 나머지 국가들과 협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제일 먼저 첫 번째 희생양이 일본이었고 우리도 대표단이 갔죠. 일본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가 깜짝 그 협상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 협상단은 허걱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감 모자, 빨간 모자 야 써? 그거 쓰고 사진 찍었잖아요, 웃으면서. 그 일본 돌아가서 협상단이 무지하게 회초리 맞았어요. 무슨 협상하는데 남의 마감 모자 쓰느냐. 그랬더니 이시바 총리는 아니 협상하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속셈은 일단 중국에게 주력하고 나머지를 일단 겁을 줬으니까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겠다 이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는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죠. 트럼프 쪽은 서둘러요. 왜냐? 우리가 지금 대행 체제니까 힘이 없잖아요. 요때 원하는 거 치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대행 체제에서 주요한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요게 충돌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처음에 엄청나게 얻어맞았고 나머지 주요 국가들도 이제 협상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미중 간에는 이제 정면 충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중국을 잡는 건 트럼프가 아니었어요. 시작은 오바마였어요. 피보트 에이시아. 오바마가 2009년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죠. 그때 중국이 미국 GDP의 50%를 넘어요. 역사상 미국 GDP의 50%를 넘은 두 번째 국가예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 그때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감이었거든요. 1차 세계 1917년 시기. 그때 독일 제국의 GDP가 미국이 한 2~3% 돼요. 그래도 300일밖에 안 돼요. 히틀러, 얼마나 유럽을 피곤하게 했어요. 히틀러는 25%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태평양 전쟁, 일본이 미국한테 덤볐을 때 13%였어요. 그 전쟁은 어차피 100% 지는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을 공격한 이유는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에 있는 함대를 쓸어버리면 일본과 태평양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군력은 단기간에 건조가 안 되니까 그러면 평화협상하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진주만에서 제일 중요한 항공모함 전력을 한 대를 격추를 못 시켜서 결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주력 항공모함 아카기, 히류 이런 네 척이 모두 침몰합니다. 그때 이미 진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이 1980년, 90년대 들어서면 미국의 GDP의 50%를 넘어요. 미국이 이놈들 봐라 죽여야지 라고 한 게 1985년에 플라자 합의예요. 이때부터 일본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일본 GDP는 그 당시 절반이었죠. 지금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을 죽인 건 사실은 미국이에요. 뭐 버블 경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직격탄은 미국이었어요. 소련도 80년대 전성기 때 80년 요 시기 미국 GDP의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패권을 용납을 안 해요. 도전하는. 근데 중국이 오바마 출범 시기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어떻게 해요? 이놈 봐라 죽여야지 하고 피보트 에이시아. 유럽에서 소련이 몰락했어. 미국이 안중해. 중동에서 시엘가스로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해. 중동이 안중해. 여기 있는 전력을 리밸런싱, 재균형, 아시아에 쏟아부어서 누구 잡겠다고? 중국 잡겠다고. 이게 오바마에 시작된 거예요. 숙명이에요. 투키티제스 함정. 근데 오바마 못 잡았어요. 왜냐? 미국이 또 쌍코피가 터졌거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이게 대공황 이후 미국의 두 번째 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잡을 수가 없잖아. 자기가 허덕이는데. 그러니까 못 잡았죠.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어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라는 개념을 인도 태평양, 인도 퍼시픽으로 더 확장을 해요. 태평양, 인도. 쿼드 뭐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 지금 파키스탄이랑 으르렁거리죠. 전쟁하려고. 중국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국경 문제로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왼수예요, 인도는. 인도하고 중국은 전쟁도 했어요. 중국군이 거의 인도 수도까지 갈 뻔했어요. 인도는 서쪽에서 막아주죠, 중국을. 호주는 남쪽에서 중국을 호주는 또 중국의 또 견제 세력이거든요. 일본은 동쪽에서 막아주잖아요. 포위 전략인 거죠. 그랬더니 바이든이 들어와서 난 트럼프 싫어했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은 잘했어. 그래서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부터 중국은 권위주의가 더 포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2기도 지금 중국을 잡겠다는 거예요. 왜냐? 바이든이 왜 그랬느냐? 2011년 드디어 중국이 미국 GDP의 76%까지 가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 더 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은 미국 GDP의 7, 8%밖에 안 돼요. 몇 년 사이에 쭉 떨어진 거죠. 강달러 이런 원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중국을 죽이겠다는 미국의 대전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만 보면 안 되죠.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한국 조선업 탐나? 왜 조선업이 탐날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바다에서 전쟁을 해요. 미국은 항공망, 중국은 A2AD 전략, 안티-억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거든요. 왜? 바다에서 미국 항모를 격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해군력이 필요하죠. 중국이 드디어 미국의 해군력, 주요 함정에서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한국만도 찍어내요, 지금. 벌써 3척이에요. 랴오닝, 산동, 푸젠까지. 미국은 295척이에요. 확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질적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함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거든요. 못 만들거든. 한국은 찍어내거든. 고국과 같이 선박을.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 도와줘. 왜냐? 미국 조선업 생태계 단기간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을 지금 탐내는 거예요. 미중 전략 경쟁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보는 돈을 안 쓰려고 그러지만 후티는 때리죠. 그 다음에 군함 건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한 적은 잡겠다는 게 또 트럼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중국을 잡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 이건 어디서 왔다고? 오바마부터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면에는 또 하나의 안보 전쟁이 있고 이게 이제 중대만 침략 침공 이런 시나리오. 그다음에 미국이 임시 국가 방위 전략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꿨어요. 미국은 미국 본토와 당연하죠. 대만 방위, 중국 억제에 주력한다. 나머지 나라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도 충격받았죠. 이 전략이 트럼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애저러지 하지 말고 큰 흐름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도전 세력, 이걸 이미 수정주의 국가, 미국의 질서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국가를 찍었고 그게 오바마든 바이든든 트럼프든 해리스든 모두 중국을 죽여야 되는 게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미국의 전략인 거고 일단 트럼프는 관세전쟁에서 일단 중국을 주저앉히겠다. 라는 거죠. 이게 적당한 선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양쪽이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지금 먼저 협상하자고 그러는 건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왜냐?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미국이 잡게 돼 있어요.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맘먹고 영원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장기 독재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없어요. 그 다음 유권자도 신경 안 써도 돼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뭐 불만이 있고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통제하고 있거든. 트럼프는 시간이 없잖아요.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당장 내년에 말에 중간선거. 중간선거는 기존 대통령의 무덤이에요. 왜냐? 아무리 잘해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지금 관세를 엉망을 만들어놨으니 지금 미국 소비자들 지금 불만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지지율 최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쪽 유권자들을 신경 써야 되고 임기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진핑과의 싸움에서 누가 불리하겠어요? 트럼프가 불리하죠. 일단 때렸지만 또 하나는 시진핑도 물러설 수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중국 경제 엉망이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 지금 지방 부채부터 시작해서 지방 정부 그동안 중국 경제가 가져왔던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듯이 플라자 합의처럼 이후에 중국도 그 중국이 했던 중국식 버블이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부동산부터 여기저기서. 그 다음에 중진국 함정. 중국이 12,000불이거든요. 더 이상 저임금 매력적인 시장이 못 돼요. 고부가 가치 기술은 없고 한계가 있고 빅데이터, 로봇 일부지 전반적으로는 중국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제조업 기지로서 매력도 상실되어 있는. 이거 어디로 가요? 베트남으로 가잖아요. 방글라데시로 가잖아요. 인도로 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성장률이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박정희 정권도 10% 이상 성장했잖아요. 볼륨이 커지면 15억이 어떻게 성장을 계속 이렇게 합니까?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 내수 위기, 그 다음에 민심 싸나워지고 말은 안 하지만 이 상황에서 트럼프보다는 압박을 받지만 어쨌든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맨날 숙청한다고 그러고 부정부패하고. 근데 여기서 차이니스트림 중국몽까지 신형 대국 관계, 미국과의 전면 대결을 선했는데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진핑이. 권위주의 정권은 무너지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시진핑은 절대로 꼬리를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무릎을 꿇게 되면 경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모든 면에서 꼬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말해요? 아, 우리 협상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중국이 뭐 꼬리 내릴 거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관세 145% 때려놓고 나서 뭐라고 말했죠? 끝까지 갈 것처럼 하다가 이제 140% 너무 높아. 내려갈 거야. 근데 제로는 아니야. 아, 협상해야지. 협상 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입장이. 초조한 건 절대 똑같은데 트럼프가 더 사실은 지금 지고 있는 거죠. 이 기싸움에서는. 그런데 트럼프 역시 칼을 뽑았으니까 이 칼을 잘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7월 8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왜냐하면 90일 지나면 상호관세 전 세계랑 또 싸워야 되니까. 요게 이제 싸움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의 큰 그림 속에서 관세 전쟁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의 고관세 국가의 현실과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지난 1월 제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 완화와 세수 정대를 위해서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용어, 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라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고관세 정책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사 중인 관세 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취임 직후 꺼낸 국가별 관세입니다. 비록 펜타닐 유입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북미 자유협정, 즉 USMCA죠.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별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의 무역 흑자가 큰 57개 국가에 대해서 10에서 50%의 관세를 차등화하는 상호관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고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관세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 관세에 두 차례에 걸쳐서 10%씩 총 20%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후 중국이 보복 관세로 정면 대응하는 데 대해서 응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호 관세율을 125%를 부과함으로써 총 14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125%의 맞불 관세를 부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양국 모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WTO 세계무역기구는 양국 간 교역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물론 중국이 입게 되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4,400억 달러인데 반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450억 달러에 불과해 가지고 약 3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관세상의 보복 조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 전쟁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 뻔한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또 산업 전반의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상호 관세 그 부과 발표 다음 날인 4월 3일 날 그날 단 하루 만에 뉴욕 증시에서 약 시가총액이 3조 1천억이 증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 다음 날 4일까지 합치 이틀간에는 약 6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조 원이 증발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금년도 1, 4분기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나타냈는데 이는 당초 전망한 0.4%보다 무려 0.7%포인트가 낮고 작년 4분기의 2.4%보는 2.7%포인트가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확산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로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세계 무역 규모와 세계 성장을 둔화시킴으로써 자칫 세계가 대공황에 빠질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IMF에서는 미국의 보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를 0.5%포인트 이상 둔화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무역은 무역 감소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감소시키고 또 세계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술 확산의 저지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재 가격 인상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불안 요소로 또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 관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관세는 유예 또는 예외 조치를 발동을 했는데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는 시행 하루 전날 30일간 그 위에 추가로 또 연장이 됐습니다만 유예를 했고 또 4월 초에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상호 관세도 90일간 올해 7월 8일까지죠.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는 아예 면제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자동차 가격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올해와 내년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양국 간의 협상 분위기도 지금 이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금주 중에 스위스에서 또 양국 간에 협상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또 중국도 최근에 관세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과 대화를 해보겠다는 이런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양국 간의 깊은 불신과 기술 패권 경쟁을 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는 이제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약 3천억 달러가 나는 만큼 이것이 잘 해소되지 않으면 무역 전쟁이 불가피할 것 같고 또 기술 분야에서 경쟁과 갈등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렇게 간주하고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큰 폭의 무역 흑자를 나타내고 있기에 앞으로 상당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약 660억 달러의 흑자를 내밀어서 제8대 대미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이 통상 마찰이 이견되는 걸 이제 예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상호 관세율을 매길 때에 25%로 일단 매겼더랬습니다. 이는 그 EU의 20% 그리고 일본의 24%보다 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통상마찰이 심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북미 자유협정 USMCA가 사실상 그 무력화 지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미 FTA도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한미 FTA는 굉장히 큰 실효성을 가진 그런 그 FTA였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관세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 0.03%에 불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그 유리한 그런 그 FTA였습니다만 이것이 재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기술 제재를 크게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을 하는 데 상당히 타격을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사실 그 방위비도 이제 무역과 연계함으로써 뭐 기존에 그 타결된 그 금액의 약 9배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지금 그 요구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중국도 우리에 대한 그 무역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친미 행보를 보일 경우 과거 한한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례처럼 아마 즉시 보복을 할 걸 우려가 있고 또 중국은 우리와 산업 구조와 전략 산업 분야가 거의 뭐 그 일치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중국과의 무역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그 더 큰 타격을 받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에는 그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뭐 어려움을 크게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그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경제 성장률의 약 80%를 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이 그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중국 등 그 주요국이 맞대응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뭐 최대 그 약 450억 달러 그리고 GDP는 0.3에서 0.7% 정도가 감소하는 거로 대외경제연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그 상호 관세율과 방위비 부담 등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세련되고 전략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협상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앞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우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의 조정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그 에너지 수입을 정대한다든지 그리고 대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멕시코 현장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수출 시장도 좀 더 다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 중국과 아시안 시장이 지금 그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약 19.5%, 아세안 시장이 약 27%, 이에 비해서 미국은 지금 19%, 일본은 4.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수출 정전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교육도 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FTA 자유무역협정 영토도 점차 더 넓혀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이어서 제2의 FTA 대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FTA 영토가 넓은데, 이를 앞으로는 90%까지 넓혀서 이제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 제1의 FTA 영토를 차지하는 국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계획을 지금 정부가 세우고 있는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핵심 광물 자원과 또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 국가의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 동반자 협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 미중 관세 전쟁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가요? 트럼프가 무리한 전쟁을 시작한 거죠. 관세 전쟁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했거든요.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니까 일단 주요국들은 다 빼고 90일 유예, 이게 7월 8일까지예요. 7월 8일까지 유예하고 중국만 때리는 거죠. 145% 관세. 펜텐 10%는 초기에 이제 펜타닐 관련이고 추가로 125.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정면 대결을 선택한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양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요 90일 유예 기간 동안 나머지 국가들과 협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제일 먼저 첫 번째 희생양이 일본이었고, 우리도 대표단이 갔죠. 일본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가 깜짝 그 협상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 협상단은 허걱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모자, 빨간 모자, 야 써? 그거 쓰고 사진 찍었잖아요, 웃으면서. 그 일본 돌아가서 협상단이 무지하게 회초리 맞았어요. 무슨 협상하는데 남의 마가 모자 쓰느냐. 그랬더니 이슈가 총리는 아니, 협상하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속셈은 일단 중국에게 주력하고 나머지를 일단 겁을 줬으니까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겠다 이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는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죠. 트럼프 쪽은 서둘러요. 왜냐? 우리가 지금 대행 체제니까 힘이 없잖아요. 요때 원하는 거 치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대행 체제에서 주요한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요게 충돌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처음에 엄청나게 얻어맞았고, 나머지 주요 국가들도 이제 협상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미중 간에는 이제 정면 충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중국을 잡는 건 트럼프가 아니었어요. 시작은 오바마였어요. 피보트 에이시아. 오바마가 2009년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죠. 그때 중국이 미국 GDP의 50%를 넘어요. 역사상 미국 GDP의 50%를 넘은 두 번째 국가예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 그때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별볼일 없는 존재감이었거든요. 1차 세계 1917년 시기. 그때 독일 제국의 GDP가 미국이 한 2~3% 돼요. 그래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히틀러 얼마나 유럽을 피곤하게 했어요. 히틀러는 25%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태평양 전쟁, 일본이 미국한테 덤볐을 때 13%였어요. 그 전쟁은 어차피 100% 지는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을 공격한 이유는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에 있는 함대를 쓸어버리면 일본과 태평양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군력은 단기간에 건조가 안 되니까 그러면 평화협상하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진주만에서 제일 중요한 항공모함 전력을 한 대를 격침을 못 시켜서 결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주력 항공모함 아카기, 히류 이런 4척이 모두 침몰합니다. 그때 이미 진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이 1980년, 90년대에 들어서면 미국의 GDP의 50%를 넘어요. 미국이 이놈들 봐라, 죽여야지 라고 한 게 1985년에 플라자 합의예요. 이때부터 일본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일본 GDP는 그 당시 절반이었죠. 지금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을 죽인 건 사실은 미국이에요. 뭐 버블 경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직격탄은 미국이었어요. 소련도 80년대 전성기 때 80년 요 시기 미국 GDP의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패권을 용납을 안 해요. 도전하는. 근데 중국이 오바마 출범 시기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어떻게 해요? 이놈 봐라, 죽여야지 하고 피보트 에이시아. 유럽에서 소련이 몰락했어. 미국이 안중해. 중동에서 시엘가스로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해. 중동이 안중해. 여기 있는 전력을 리밸런싱, 재균형. 아시아에 쏟아부어서 누구 잡겠다고? 중국 잡겠다고. 이게 오바마에 시작된 거예요. 숙명이에요. 투키티제스 함정. 근데 오바마 못 잡았어요. 왜냐? 미국이 또 쌍코피가 터졌거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이게 대공황 이후 미국의 두 번째 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잡을 수가 없잖아. 자기가 허덕이는데. 그러니까 못 잡았죠.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어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라는 개념을 인도태평양, 인도퍼시픽으로 더 확장을 해요. 태평양, 인도. 쿼드 뭐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 지금 파키스탄이랑 으르렁거리죠. 전쟁하려고. 중국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국경 분쟁으로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왼수예요, 인도는. 인도하고 중국은 전쟁도 했어요. 중국군이 거의 인도 수도까지 갈 뻔했어요. 인도는 서쪽에서 막아주죠, 중국을. 호주는 남쪽에서 중국을 호주는 또 중국의 또 견제 세력이거든. 일본은 동쪽에서 막아주잖아요. 포위 전략인 거죠. 그랬더니 바이든이 들어와서 난 트럼프 싫어했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은 잘했어. 그래서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부터 중국은 권위주의가 더 포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2기도 지금 중국을 잡겠다는 거. 왜냐? 바이든이 왜 그랬느냐? 2011년 드디어 중국이 미국 GDP의 76%까지 가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 더 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은 미국 GDP의 7, 8%밖에 안 돼요. 몇 년 사이에 쭉 떨어진 거죠. 강달러 이런 원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중국을 죽이겠다는 미국의 대전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만 보면 안 되죠.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한국 조선업 탐나? 왜 조선업이 탐날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바다에서 전쟁을 해요. 미국은 항공망, 중국은 A2AD 전략, 안티-억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거든요. 왜? 바다에서 미국 항모를 격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해군력이 필요하죠. 중국이 드디어 미국의 해군력, 주요 함정에서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항공모함도 찍어내요, 지금. 벌써 3척이에요. 랴오닝, 산동, 푸젠까지. 미국은 295척이에요. 확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질적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함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거든요. 못 만들거든. 한국은 찍어내거든. 고부가 선박을.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 도와줘. 왜냐? 미국 조선업 생태계 단기간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을 지금 탐내는 거예요. 미중 전략 경쟁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보는 돈을 안 쓰려고 그러지만 후티는 때리죠. 그 다음에 군함 건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한 적은 잡겠다는 게 또 트럼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중국을 잡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 이건 어디서 왔다고? 오바마부터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면에는 또 하나의 안보 전쟁이 있고, 이게 이제 중대만 침략, 침공 이런 시나리오. 그 다음에 미국이 임시 국가 방위 전략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꿨어요. 미국은 미국 본토와, 당연하죠. 대만 방위, 중국 억제에 주력한다. 나머지 나라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도 충격받았죠. 이 전략이 트럼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애저러지 하지 말고 큰 흐름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도전 세력, 이걸 이미 수정주의 국가, 미국의 질서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국가를 찍었고, 그게 오바마든 바이든든 트럼프든 해리스든 모두 중국을 죽여야 되는 게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미국의 전략인 거고, 일단 트럼프는 관세 전쟁에서 일단 중국을 주저앉히겠다 라는 거죠. 이게 적당한 선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양쪽이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지금 먼저 협상하자고 그러는 건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왜냐?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미국이 잡게 돼 있어요.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맘먹고 영원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장기 독재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없어요. 그 다음 유권자도 신경 안 써도 돼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뭐 불만이 있고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통제하고 있거든. 트럼프는 시간이 없잖아요.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당장 내년에 말에 중간선거. 중간선거는 기존 대통령의 무덤이에요. 왜냐? 아무리 잘해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지금 관세를 엉망을 만들어놨으니 지금 미국 소비자들 지금 불만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지지율 최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쪽 유권자들을 신경 써야 되고 임기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진핑과의 싸움에서 누가 불리하겠어요? 트럼프가 불리하죠. 일단 때렸지만 또 하나는 시진핑도 물러설 수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중국 경제 엉망이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 지금 지방 부채부터 시작해서 지방 정부, 그동안 중국 경제가 가져왔던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듯이 플라자 합의처럼 이후에 중국도 중국이 했던 중국식 버블이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부동산부터 여기저기서. 그 다음에 중진국 함정. 중국이 12,000불이거든요.
더 이상 저임금 매력적인 시장이 못 돼요. 고부가 가치 기술은 없고 한계가 있고 뭐 빅데이터, 로봇 일부지 전반적으로는 중국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제조업 기지로서 매력도 상실되어 있는. 이거 어디로 가요? 베트남으로 가잖아요. 방글라데시로 가잖아요. 인도로 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성장률이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박정희 정권도 10% 이상 성장했잖아요. 볼륨이 커지면 15억이 어떻게 성장을 계속 이렇게 합니까?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 내수 위기, 그 다음에 민심 싸늘어지고 말은 안 하지만 이 상황에서 트럼프보다는 압박을 받지만 어쨌든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맨날 뭐 숙청한다고 그러고 부정부패하고. 근데 여기서 차이스트림, 중국몽까지 신용대국 관계, 미국과의 전면 대결을 선했는데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진핑이. 권위주의 정권은 무너지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시진핑은 절대로 꼬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무릎을 꿇게 되면 경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모든 면에서 꼬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말해요? 아, 우리 협상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중국이 뭐 꼬리 내릴 거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관세 145% 때려놓고 나서 뭐라고 말했죠? 끝까지 갈 것처럼 하다가 이제 140% 너무 높아. 내려갈 거야. 근데 제로는 아니야. 아, 협상해야지. 협상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입장이. 초조한 건 둘 다 똑같은데 트럼프가 더 사실은 지금 지고 있는 거죠. 이 기싸움에서는. 그런데 트럼프 역시 칼을 뽑았으니까 이 칼을 잘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7월 8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왜냐하면 90일 지나면 상호관세 전 세계랑 또 싸워야 되니까. 요게 이제 싸움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의 큰 그림 속에서 관세 전쟁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의 고관세 국가의 현실과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지난 1월 제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 완화와 세수 정대를 위해서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용어, 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라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고관세 정책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사 중인 관세 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취임 직후 꺼낸 국가별 관세입니다. 비록 펜타닐 유입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북미 자유협정, 즉 USMCA죠.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별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의 무역 흑자가 큰 57개 국가에 대해서 10에서 50%의 관세를 차등화하는 상호관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고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관세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 관세에 두 차례에 걸쳐서 10%씩 총 20%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후 중국이 보복 관세로 정면 대응하는 데 대해서 응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호 관세율을 125%를 부과함으로써 총 14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125%의 맞불 관세를 부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양국 모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WTO 세계무역기구는 양국 간 교역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물론 중국이 입게 되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4,400억 달러인데 반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450억 달러에 불과해 가지고 약 3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관세상의 보복 조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 전쟁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 뻔한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또 산업 전반의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상호관세 부가 발표 다음 날인 4월 3일 날, 그날 단 하루 만에 뉴욕 증시에서 약 시가총액이 3조 1천억이 증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 다음 날 4일까지 합치 이틀간에는 약 6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조 원이 증발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금년도 1,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나타냈는데, 이는 당초 전망한 0.4%보다 무려 0.7%포인트가 낮고, 작년 4분기의 2.4%보는 2.7%포인트가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확산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로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세계 무역 규모와 세계 성장을 둔화시킴으로써 자칫 세계가 대공황에 빠질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IMF에서는 미국의 보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를 0.5%포인트 이상 둔화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무역은 무역 감소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감소시키고, 또 세계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술 확산의 저지,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재 가격 인상,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불안 요소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 관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관세는 유예 또는 예외 조치를 발동을 했는데,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는 시행 하루 전날 30일간 그 위에 추가로 또 연장이 됐습니다만 유예를 했고, 또 4월 초에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상호 관세도 90일간 올해 7월 8일까지죠.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는 아예 면제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자동차 가격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올해와 내년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양국 간의 협상 분위기도 지금 이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금주 중에 스위스에서 양국 간에 협상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또 중국도 최근에 관세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과 대화를 해보겠다는 이런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양국 간의 깊은 불신과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는 이제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약 3천억 달러가 나는 만큼 이것이 잘 해소되지 않으면 무역
그 전쟁이 불가피할 것 같고, 또 기술 분야에서 경쟁과 갈등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렇게 간주하고서 그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그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큰 폭의 무역 흑자를 나타내고 있기에 앞으로 상당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약 660억 달러의 흑자를 내밀어서 제8대 대미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이 통상 마찰이 이견되는 걸 이제 예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상호 관세율을 매길 때에 25%로 일단 매겼더랬습니다. 이는 그 EU의 20% 그리고 일본의 24%보다 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통상 마찰이 심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북미 자유협정 USMCA가 사실상 그 무력화 지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미 FTA도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한미 FTA는 굉장히 큰 실효성을 가진 그런 그 FTA였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관세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 0.03%에 불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그 유리한 그런 그 FTA였습니다만 이것이 재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기술 제재를 크게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을 하는데 상당히 타격을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사실 그 방위비도 이제 무역과 연계함으로써 뭐 기존에 그 타결된 그 금액의 약 9배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지금 그 요구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중국도 우리에 대한 그 무역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친미 행보를 보일 경우 과거 한한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례처럼 아마 즉시 보복을 할 걸 우려가 있고 또 중국은 우리와 산업 구조와 전략 산업 분야가 거의 뭐 그 일치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중국과의 무역이 그 어려워질 경우에는 그 더 큰 타격을 받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에는 그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뭐 어려움을 크게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그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경제 성장률의 약 80%를 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이 그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중국 등 그 주요국이 맞대응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뭐 최대 그 약 450억 달러 그리고 GDP는 0.3에서 0.7% 정도가 감소하는 거로 대외경제연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그 상호 관세율과 방위비 부담 등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세련되고 전략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협상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앞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우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의 조정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그 에너지 수입을 정대한다든지, 그리고 대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멕시코 현장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수출 시장도 좀 더 다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 중국과 아시안 시장이 지금 그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약 19.5%, 아세안 시장이 약 27%, 이에 비해서 미국은 지금 19%, 일본은 4.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수출 정제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교육도 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FTA 자유무역협정 영토도 점차 더 넓혀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이어서 제2의 FTA 대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FTA 영토가 넓은데, 이를 앞으로는 90%까지 넓혀서 이제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 제1의 그 FTA 영토를 차지하는 국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계획을 지금 정부가 세우고 있는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핵심 광물 자원과 또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 국가의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 동반자 협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 미중 관세 전쟁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가요? 트럼프가 무리한 전쟁을 시작한 거죠. 관세 전쟁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했거든요.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니까 일단 주요국들은 다 빼고 90일 유예, 이게 7월 8일까지예요. 7월 8일까지 유예하고 중국만 때리는 거죠. 145% 관세. 펜텐 10%는 초기에 이제 펜타닐 관련이고 추가로 125.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정면 대결을 선택한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양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요 90일 유예 기간 동안 나머지 국가들과 협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제일 먼저 첫 번째 희생양이 일본이었고, 이제 우리도 대표단이 갔죠. 일본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가 깜짝 그 협상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 협상단은 허걱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감 모자, 빨간 모자, 야 써? 그거 쓰고 사진 찍었잖아요, 웃으면서. 그 일본 돌아가서 협상단이 무지하게 회초리 맞았어요. 무슨 협상하는데 남의 마감 모자 쓰느냐. 그랬더니 이슈가 총리는 아니, 협상하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속셈은 일단 중국에게 주력하고 나머지를 일단 겁을 줬으니까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겠다 이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는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죠. 트럼프 쪽은 서둘러요. 왜냐? 우리가 지금 대행 체제니까 힘이 없잖아요. 요때 원하는 거 치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대행 체제에서 주요한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요게 충돌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처음에 엄청나게 얻어맞았고, 나머지 주요 국가들도 이제 협상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미중 간에는 이제 정면 충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중국을 잡는 건 트럼프가 아니었어요. 시작은 오바마였어요. 피보트 에이시아. 오바마가 2009년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죠. 그때 중국이 미국 GDP의 50%를 넘어요. 역사상 미국 GDP의 50%를 넘은 두 번째 국가예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 그때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별볼일 없는 존재감이었거든요. 1차 세계 1917년요 시기. 그때 독일 제국의 GDP가 미국이 한 23% 돼요. 그래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히틀러 얼마나 유럽을 피곤하게 했어요. 히틀러는 25%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태평양 전쟁, 일본이 미국한테 덤볐을 때 13%였어요. 그 전쟁은 어차피 100% 지는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을 공격한 이유는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에 있는 함대를 쓸어버리면 일본과 태평양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군력은 단기간에 건조가 안 되니까 그러면 평화협상하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준주만에서 제일 중요한 항공모함 전력을 한 대를 격침을 못 시켜서 결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주력 항공모함 아카기, 히류 이런 4척이 모두 침몰합니다. 그때 이미 진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이 1980년, 90년대 들어서면 미국의 GDP의 50%를 넘어요. 미국이 이놈들 봐라 죽여야지 라고 한 게 1985년에 플라자 합의예요. 이때부터 일본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일본 GDP는 그 당시 절반이었죠. 지금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을 죽인 건 사실은 미국이에요. 뭐 버블 경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직격탄은 미국이었어요. 소련도 80년대 전성기 때 80년 요 시기 미국 GDP의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패권을 용납을 안 해요. 도전하는. 근데 중국이 오바마 출범 시기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어떻게 해요? 이놈 봐라 죽여야지 하고 피보트 에이시아. 유럽에서 소련이 몰락했어. 미국이 안중해. 중동에서 시엘가스로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해. 중동이 안중해. 여기 있는 전력을 리밸런싱, 재균형. 아시아에 쏟아부어서 누구 잡겠다고? 중국 잡겠다고. 이게 오바마에 시작된 거예요. 숙명이에요. 투키티제스 함정. 근데 오바마 못 잡았어요. 왜냐? 미국이 또 쌍코피가 터졌거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이게 대공황 이후 미국의 두 번째 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잡을 수가 없잖아. 자기가 허덕이는데. 그러니까 못 잡았죠.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어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라는 개념을 인도태평양, 인도퍼시픽으로 더 확장을 해요. 태평양, 인도. 쿼드 뭐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 지금 파키스탄이랑 으르렁거리죠. 전쟁하려고. 중국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국경 분쟁으로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왼수예요, 인도는. 인도하고 중국은 전쟁도 했어요. 중국군이 거의 인도 수도까지 갈 뻔했어요. 인도는 서쪽에서 막아주죠, 중국을. 호주는 남쪽에서 중국을 호주는 또 중국의 또 견제 세력이거든. 일본 동쪽에서 막아주잖아요. 포위 전략인 거죠. 그랬더니 바이든이 들어와서 난 트럼프 싫어했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은 잘했어. 그래서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부터 중국은 권위주의가 더 포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2기도 지금 중국을 잡겠다는 거. 왜냐? 바이든이 왜 그랬느냐? 2011년 드디어 중국이 미국 GDP의 76%까지 가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 더 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은 미국 GDP의 7, 8%밖에 안 돼요. 몇 년 사이에 쭉 떨어진 거죠. 강달러 이런 원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중국을 죽이겠다는 미국의 대전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만 보면 안 되죠.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한국 조선업 탐나? 왜 조선업이 탐날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바다에서 전쟁을 해요. 미국은 항공망, 중국은 A2AD 전략, 안티-억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거든요. 왜? 바다에서 미국 항모를 격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해군력이 필요하죠. 중국이 드디어 미국의 해군력, 주요 함정에서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항공모함도 찍어내요, 지금. 벌써 3척이에요. 랴오닝, 산동, 푸젠까지. 미국은 295척이에요. 확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질적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함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거든요. 못 만들거든. 한국은 찍어내거든. 고국가 선박을.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 도와줘. 왜냐? 미국 조선업 생태계 단기간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을 지금 탐내는 거예요. 미중 전략 경쟁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보는 돈을 안 쓰려고 그러지만 후티는 때리죠. 그 다음에 군함 건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한 적은 잡겠다는 게 또 트럼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중국을 잡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 이건 어디서 왔다고? 오바마부터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면에는 또 하나의 안보 전쟁이 있고, 이게 이제 중대만 침략, 침공 이런 시나리오. 그 다음에 미국이 임시 국가 방위 전략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꿨어요. 미국은 미국 본토와, 이건 당연하죠. 대만 방위, 중국 억제에 주력한다. 나머지 나라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도 충격받았죠. 이 전략이 트럼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애저러지 하지 말고 큰 흐름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도전 세력, 이걸 이미 수정주의 국가, 미국의 질서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국가를 찍었고, 그게 오바마든 바이든든 트럼프든 해리스든 모두 중국을 죽여야 되는 게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미국의 전략인 거고, 일단 트럼프는 관세 전쟁에서 일단 중국을 주저앉히겠다. 라는 거죠. 이게 적당한 선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양쪽이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지금 먼저 협상하자고 그러는 건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왜냐?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미국이 잡게 돼 있어요.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맘먹고 영원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장기 독재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없어요. 그 다음 유권자도 신경 안 써도 돼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뭐 불만이 있고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통제하고 있거든. 트럼프는 시간이 없잖아요.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당장 내년에 말에 중간선거. 중간선거는 기존 대통령의 무덤이에요. 왜냐? 아무리 잘해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지금 관세를 엉망을 만들어 놨으니 지금 미국 소비자들 지금 불만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지지율 최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쪽 유권자들을 신경 써야 되고 임기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진핑과의 싸움에서 누가 불리하겠어요? 트럼프가 불리하죠. 일단 때렸지만 또 하나는 시진핑도 물러설 수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중국 경제 엉망이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 지금 뭐 지방 부채부터 시작해서 지방 정부 그동안 중국 경제가 가져왔던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듯이 플라자 합의처럼 이후에 중국도 그 중국이 했던 중국식 버블이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부동산부터 여기저기서. 그다음에 중진국 함정. 중국이 12,000불이거든요. 더 이상 저임금 매력적인 시장이 못 돼요. 고부가 가치 기술은 없고 한계가 있고 뭐 빅데이터, 로봇 일부지 전반적으로는 중국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제조업 기지로서 매력도 상실되어 있는. 이거 어디로 가요? 베트남으로 가잖아요. 방글라데시로 가잖아요. 인도로 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성장률이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박정희 정권도 10% 이상 성장했잖아요. 볼륨이 커지면 15억이 어떻게 성장을 계속 이렇게 합니까?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 내수 위기, 그 다음에 민심 싸늘어지고 말은 안 하지만 이 상황에서 트럼프보다는 압박을 받지만 어쨌든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맨날 뭐 숙청한다고 그러고 부정부패하고. 근데 여기서 차이니스트림 중국몽까지 신용대국 관계, 미국과의 전면 대결을 선언했는데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진핑이. 권위주의 정권은 무너지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시진핑은 절대로 꼬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무릎을 꿇게 되면 경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모든 면에서 꼬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말해요? 아, 우리 협상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중국이 뭐 꼬리 내릴 거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관세 145% 때려놓고 나서 뭐라고 말했죠? 끝까지 갈 것처럼 하다가 이제 140% 너무 높아. 내려갈 거야. 근데 제로는 아니야. 아, 협상해야지. 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입장이. 초조한 건 둘 다 똑같은데 트럼프가 더 사실은 지금 지고 있는 거죠. 이 기싸움에서는. 그런데 트럼프 역시 칼을 뽑았으니까 이 칼을 잘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7월 8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왜냐하면 90일 지나면 상호관세 전 세계랑 또 싸워야 되니까. 요게 이제 싸움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의 큰 그림 속에서 관세 전쟁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의 고관세 국가의 현실과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지난 1월 제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 완화와 세수 정대를 위해서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용어, 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라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고관세 정책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사 중인 관세 정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취임 직후 꺼낸 국가별 관세입니다. 비록 펜타닐 유입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북미 자유협정, 즉 USMCA죠.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별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의 무역 흑자가 큰 57개 국가에 대해서 10에서 50%의 관세를 차등화하는 상호관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고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관세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 관세에 2차례에 걸쳐서 10%씩 총 20%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후 중국이 보복 관세로 정면 대응한 데 대해서
응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호 관세율을 125%를 부과함으로써 총 14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125%의 맞불 관세를 부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은 양국 모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WTO 세계무역기구는 양국 간 교역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중국이 입게 되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의 그 미국에 대한 그 수출이 4,400억 달러인데 반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450억 달러에 불과해 가지고 약 3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관세상의 보복 조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 전쟁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 뻔한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또 산업 전반의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상호 관세 부과 발표 다음 날인 4월 3일 날, 그날 단 하루 만에 뉴욕 증시에서 약 시가총액이 3조 1천억이 증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 다음날 4일까지 합치 이틀간에는 약 6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조 원이 증발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금년도 1,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나타냈는데, 이는 당초 전망한 0.4%보다 무려 0.7%포인트가 낮고, 작년 4분기의 2.4%보는 2.7%포인트가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확산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로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세계 무역 규모와 세계 성장을 둔화시킴으로써 자칫 세계가 대공황에 빠질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IMF에서는 미국의 보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를 0.5%포인트 이상 둔화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무역은 무역 감소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감소시키고, 또 세계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술 확산의 저지,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재 가격 인상,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불안 요소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 관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관세는 유예 또는 예외 조치를 발동을 했는데,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는 시행 하루 전날 30일간 그 위에 추가로 또 연장이 됐습니다만 유예를 했고, 또 4월 초에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상호 관세도 90일간 올해 7월 8일까지죠.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는 아예 면제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자동차 가격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올해와 내년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양국 간의 협상 분위기도 지금 이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금주 중에 스위스에서 양국 간에 협상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또 중국도 최근에 관세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 합성 마약인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과 대화를 해보겠다는 이런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양국 간의 그 깊은 불신과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아까 그 이야기했지만 약 3천억 달러가 나는 만큼 이것이 잘 그 해소되지 않으면 그 무역 그 전쟁이 불가피할 것 같고, 또 기술 분야에서 경쟁과 갈등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렇게 간주하고서 그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그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큰 폭의 무역 흑자를 나타내고 있기에 앞으로 상당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약 660억 달러의 흑자를 내밀어서 제8대 대미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이 통상 마찰이 이견되는 걸 이제 예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상호 관세율을 매길 때에 25%로 일단 매겼더랬습니다. 이는 그 EU의 20% 그리고 일본의 24%보다 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통상 마찰이 심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북미 자유협정 USMCA가 사실상 그 무력화 지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미 FTA도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한미 FTA는 굉장히 큰 실효성을 가진 그런 그 FTA였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관세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0.03%에 불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그 유리한 그런 그 FTA였습니다만 이것이 재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기술 제재를 크게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을 하는데 상당히 타격을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사실 그 방위비도 이제 무역과 연계함으로써 기존에 그 타결된 그 금액의 약 9배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지금 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중국도 우리에 대한 그 무역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친미 행보를 보일 경우 과거 한한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례처럼 아마 즉시 보복을 할 걸 우려가 있고, 또 중국은 우리와 산업 구조와 전략 산업 분야가 거의 그 일치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중국과의 무역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에는 그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어려움을 크게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경제 성장률의 약 80%를 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이 그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중국 등 그 주요국이 맞대응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그 약 450억 달러, 그리고 GDP는 0.3에서 0.7% 정도가 감소하는 거로 대외경제연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그 상호 관세율과 방위비 부담 등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세련되고 전략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협상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앞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우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의 조정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그 에너지 수입을 정대한다든지, 그리고 대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멕시코 현장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수출 시장도 좀 더 다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 중국과 아시안 시장이 지금 그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약 19.5%, 아세안 시장이 약 27%, 이에 비해서 미국은 지금 19%, 일본은 4.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수출 정제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교육도 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FTA 자유무역협정 영토도 점차 더 넓혀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이어서 제2의 FTA 대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FTA 영토가 넓은데, 이를 앞으로는 90%까지 넓혀서 이제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 제1의 그 FTA 영토를 차지하는 국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계획을 지금 정부가 세우고 있는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핵심 광물 자원과 또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 국가의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 동반자 협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